영국 사회당이 막스주의자였지만 영국의 특성에 따라서 노동자 폭력혁명보다는 선거를 통한 혁명을 선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에서는 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영국 사회당이 노동당과 협력을 해서 노동당을 혁명적 정당으로 바꾸려 했지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노동당으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을 비난하고 레닌도 노동당을 자본주의 노동자당으로 하면서 계량주의 정당으로 어,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회당이 이 노동당의 계량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합당이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입당한 거죠. 입당해서 노동당의 기층당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입당 전술. 이 입당 전술은 소수 정당이나 혁명적인 정당들이 다수 정당이나 계량주의 정당을 바꾸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비밀리에 들어가는 입당 전술도 있고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입당 전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민주노당 시절에는 이제 노동자연대라든지 이러한 사실상의 독자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는 그 정치 단체 회원들이 그런 민주노당 안에 들어와서 민주노당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신들이 어떤 그 세력을 확대하는 전술이 입당 전술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또 주체사상의 노선이었던 세력들도 처음에는 민주노당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민주노당에 들어와서 권력 투쟁 입당 전술은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사회당이 이렇게 영국 노동당과 별도로 진행되었는데 영국 사회당의 경우도 1차 대전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일부가 전쟁 찬성파가 됐겠죠. 일부 전쟁 찬성파 우파는 나중에 노동당의 수가 되고 나머지 전쟁 반대파는 영국 공산당이 되면서 코민테른이죠. 레닌주의를 수성하는 코민테른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노동당도 개량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일 3인당과 마찬가지로 말로는 제국주의 이 전쟁에 반대한다 그랬지만 결국은 제국주의 전쟁에 찬성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포기하게 됩니다. 1912년에 노동당이 항우 전쟁 발발 시 총파업을 개시하는 문제를 검토했지만 노조가 반대했다. 그죠? 노조가 반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영국의 입장은 뭐냐면 1차 대전에서 1차 대전에서 그 러시아하고 전쟁이죠. 러시아는 후진국이라는 거죠. 후진국인 러시아와 영국이 전쟁 1차 대전은 러시아 전쟁이 아니라 독일하고 전쟁했네요. 러시아는 그 프랑스와 맞서 독일하고 싸웠으니까 1차 대전은 이제 독일과 영국의 전쟁이었는데 이러한 독재 왕정 체제 독일로부터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국을 방어하고 민주주의를 방어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제 독일 제국이 벨기에를 침공한 이후에 그렇죠. 영국 민주주의와 독일 제국의 권위주의 간의 대결로 봅니다. 그래서 전쟁 협력을 합리화했다는 겁니다. 전시 파업을 중단했고 정부의 협정을 통해서 전시 군수법, 전쟁 물자 부지런히 만들어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유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전쟁 내각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계급 타협이죠. 노동계급의 양보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당이 비로소 연립정부에서 국정을 담당했다는 거죠. 그 전쟁 중에 여러 가지 그 전쟁 중에 이제 뭐 배급 정책이라든지 국가가 어떤 경제를 운영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게 되면서 전쟁 중에 일부 사회주의 정책이 추진되는 거죠. 비상식이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에 대한 즉 노동당에 대한 인식이 계속 노동당도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립정부 참여가 당과 노조에게 개량주의적인 기득권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노동당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1918년이죠. 노동당이 이제 그 연립정부에 참여하게 되면서 노동당 당원을 강령입니다. 당원이 강령을 바꾸게 되는데 그래서 강령에는 이제 전신 노동자, 육체 노동자 이런 노동자들이 자신의 완전한 대가를 받고 생산수단의 공공소유를 기반으로 한 균등한 분배, 그렇죠? 그래서 공공행정과 각 산업 서비스의 통제를 확보하는 것도 이렇게 말로는 이러한 사회주의 당원을 만들었다는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광산과 철도의 국유화죠, 기정책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했지만 이 정책이 실제로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영국 노동당의 사회주의 당원은 실현되지도 못했지만 그 내용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온건한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페이비안 협회의 작품. 왜냐하면 영국 노동당은 처음부터 막스주의를 배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국가의 경제 운영에도 동일했지만 소련식의 전면적인 개입 경제를 지지한 건 아닙니다. 국가가 일부 경제를 통제해야 된다. 이 정도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건한 사회주의를 표방했다는 겁니다. 노동당이 1차 대전 이전에는 1차 대전 이전에는 총연맹이죠. 총연맹의 입장을 대변.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총연맹이 노동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총연맹의 입장을 대변했지만 1차 대전 때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이제는 노동당의 독자적인 세력이 운영이 되죠. 그래서 총연맹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면서 노동당이 독자적인 정치 이 세력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노동당이 집권을 위해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의 표도 얻으려고 합니다. 즉, 노동자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도 대변한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아, 전반적인 유권자 일반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게 됩니다. 노동당 지도부가 연립정부에서 사회주의 정책 일부를 시행했지만 온건한 방식으로 시행하면서 타당과 협력하면서 노동당의 통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종의 개량화된 부작용도 있어서 우주노조 파업 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군대를 파견해서 진압을 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노동자당이 집권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노조와 대립되고 파업을 진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은 1929년에 1931년 사이에 대공황이죠, 대공황. 세계 대공황이죠. 다시 정부를 구성하는데 이러한 공황에 직면하기 위해서 거국일치, 범, 범계급연합 정부를 주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당의 사회개혁, 사회주의적 정책을 일부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 영국의 노동당과 총연맹의 관계는 총연맹이 노동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와 달리 아주 밀접한 공식적인 관계, 의사결정, 당의 의사결정 기구와 집행국에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죠. 민주노동당 때도 민주노동당 대의원이나 최고위원회에 민주노총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동당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할당제도, 그죠? 할당제도를 줘서 조직적 결합을 제도화시켰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도 이와 유사했다는 겁니다.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대의원의 25%를 민주노총이 할당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이런 할당이 아니라 일반 대의원 중에서도 민주노총 소속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40% 정도가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이루어졌다. 대의원들이.
그래서 영국에서 영국 노동당과 총연맹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1990년 중반대까지는 노동당 당원의 95%가 조합원이었다.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민주노동당의 최대 많았을 때가 한 55%, 60%까지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는데 당원 중에 영국에서는 95%다. 엄청나죠. 이들이 당의 각종 대의기구에 참석해서 당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표자, 우리로 치면 총연맹의 대표자들이 영국 노동당의 중앙집행위원회에 관여했다. 우리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그 노동 담당 최고원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강제로 할당 안 했겠지만 영국의 노동당은 우리로 치면 총연맹이죠. 총연맹의 지도자들이 영국 노동당의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율들이 계속해서 2차전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를 구성원을 보게 되면은 총연맹과 원내 노동당 그리고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당과 노조의 전국 합동위원회 구성 비율이죠. 전체 13명 중에 총연명이 7명, 그리고 노동당의 지도부이죠. 지도부에는 자동적으로 배정받는 노조위원들이죠. 뭔가 당연히 받는 거고 그 외에도 노동조합들이 공동으로 선출한 대표가 있었다. 당과 노조가 가장 강력한 관계를 맺었고 그 이유는 총연맹이 노동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출 권한을 보면 노동당 초기에는 지도부 선출 권한은 의원들만 했는데 1981년 이후에 노동조합, 노동조합에도 의결권이 40%, 지구당 30, 원내 노동당 30 이런 식으로 선거인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다시 1993년에 이후에는 동등하게 노동조합, 지구당, 원내 노동당이 동등하게 3분의 1씩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됐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이 당대회 투표권의 90%를 노동조합이 점유하고 그중에 상위 노조 4개가 60%, 우리로 치면 금소, 공공운수, 그죠? 서비스 뭐 이런 식의 공무원 이런 데가 60% 당의 60%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1995년까지 진행된 블록 투표제는 뭐냐면 노조죠. 노조가 가지고 있는 투표권이 조합원들이 한 명이 개인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노조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서 전체 조합원이죠. 그 표가 뭐 만 표라면 그 만 표가 다 똑같은 투표를 하는 집단 투표제죠. 이런 집단 투표제라는 블록 투표제. 다시 말해서 노조가 당의 어떤 결정권을 장악하는, 특히 노조 지도부가 장악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때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재정적인 결합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총연맹과 당이 이 조직을 공동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당의 운영비의 90%가 총연맹의 정치자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비율이 점점 낮아졌는데 2006년에는 65%가 엄청난 거죠. 2006년까지도. 노동당 지도부는 전적으로 총연맹에 의존하는 재정이죠. 이거를 극복하고자 노동조합에게 양해를 얻었죠. 그런 상태에서 당비를 내는 개인당원제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1918년에. 그전에는 전적으로 노조에 의존했는데 그 조합원도 이제 조합을 통한 정치자금을 통해서 노동당의 가입비를 내고 있었지만 내부 선거죠. 당 대표와 부대표 선거에 참여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합의 정치자금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내는 개인 당원으로
조합원들이 이중으로 돈을 낸 노조를 통해서 자기 개인 돈 이런 식으로 노동당을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노조들이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그죠? 의원들을 지정해서 후원을 했다는 겁니다. 노동당 의원들의 8, 90%가 바로 이러한 노조의 지원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 치면 후원회입니다. 후원회. 후원회. 뭐 금속 연맹은 단병호를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었고 1996년까지도 이런 노동조합이 후원하는 의원이 전체 노동당 의원의 50%, 50%. 또 노조들은 이 후원한 의원을 위해서 선거 비용의 80%까지 지원하고 지구당 운영비도 지원했다. 재정이 결국은 노조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과 노동조합은 이런 국가와 지방 차원에서 서로 공동으로 국정에 참여를 하겠다는 거죠. 1926년에 노조가 총파업을 했는데 이 국가의 통제와 진압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이제 국가 권력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노조가 노동당과의 관계를 에, 강해 강화했다는 거죠.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는 이제 그 총파업에 처음에 150만 명이 참여했는데 청년명의 지도부가 정부의 압박에 시달려서 9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이거에 반발하는 석탄 노동자들이 9개월 동안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파업의 실패죠. 이러한 파업의 실패로 노동조합 총연맹의 지도부가 지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국가 정책을 바뀌기 위해서는 파업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정치력을 확대시켜야 된다. 다시 말해 노동당을 강화해야 된다. 또 노동당에 대한 경제 지원을 확대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당이 이렇게 국가 권력에 접근함에 따라 노동조합 지도부들도 국가 권력이죠. 노동당의 지도부가 되면서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 당연히 이 청년명의 간부들도 국회의원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이런 국가기관에 들어갑니다. 또 각종 정보위원회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중앙정보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1932년에는 한 명이었지만 1948년에 60명. 중앙이죠, 중앙. 2차 대전 직후에 집권한 노동당의 배틀리 정부에서는 주요 강요 20명 중에 6명이 노조 출신이었다는 거죠. 고위직 81명 중 29명이 노조와 관련된 노조 후원도. 또 전시에 설립된 노동정책협의기구죠. 이런 협의기구. 그리고 다양한 경제위원회, 각종 노사정 3기구, 우리로 치면 뭐 노동위원회,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위원회죠. 산업별 경제를 논의하는 각종 노사정위원회에 에, 노조 간부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노동당뿐만 아니라 노조 간부들도 영국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치면 이 금속노조위원장이 민주노동당의 그 지도부가 됐다가 민주노동당에 집권하면은 노동부 장관이 됐다는 거. 현대차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이 되는데 그러면 현대차에서 파업을 안 하겠죠. 그렇지만 하루 1, 2년은 안 하겠지만 언제 때 되면 파업을 할 수밖에 없죠. 현대차 노동자 위원장 출신이 장관이 현대차에게 파업 좀 그만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집권당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은 노조가 파업하거나 임금 인상 투쟁하는데 껄끄럽게 됐죠. 불리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면서 처음에는 노조의 그 간부들이 이 현직 노조의 간부들이 집권당에 참여했지만 점차 이러한 참여를 자제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관계보다는 비공식 관계로 돌아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특징은 독일과 프랑스와 달리 이 노조가 당을 만들었다. 당과 노조가
공식적으로 조직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했다는 게 영국의 특징이 되겠습니다.